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처가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서 발끈했습니다. 정치 공작이라고까지 맞받아친 겁니다. 최근 국민의힘 입당을 강하게 시사한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공세에 앞서서 정면으로 대응을 한 건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 공작.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 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보다 10배 이상 우리를 더 뒤지더라.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처가 수사와 관련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는 여권을 향해서 정치 공작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경 대응인데 잠시 후에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용구가 운행 중 기사를 폭행한 영상을 본 경찰이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머리를 움켜쥐고 당황하더라. 택시기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경찰이 영상 못 본 걸로 할게요 라고 말했다는 그 경찰입니다. CCTV에 영상이 담겨있어요. 경찰이 머리를 움켜쥐고 당황하는 영상.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화 내용은 CCTV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은 정반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건데 무엇이 진실일까요? 왜 머리를 움켜쥐고 당황한 모습, 경찰의 이 같은 모습이 나왔을까요? 결과적으로 경찰은 영상이 없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대통령 첫 간담회에 있었는데 언론 보도는 쇄신이나 쓴소리 없었다. 초선다운 팩이 없었다. 대통령이랑 기념사진만 찍고 끝났다. 93분. 한국일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국의 조자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건 무마 부실 수사 2차 가해 공군에서 여군이 안타깝게 숨진 것과 관련해서 이 정말로 끔찍했던 성추행보다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협박하고 압박하고 부실하게 감추었던 이 죽음의 삼중고리가 더욱더 화나게 합니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에는 이 죽음의 삼중고리가 있었다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한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국민의힘의 김병미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김용주선 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즉각 반경 모드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적극적인 대응은 시작된 겁니다. 홈뉴스 주제도 즉각 반경 모드라고 정해봤습니다. 여권의 윤 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 뭐라고 대응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수신제가부터 하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가 매우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이 윤석열 총장 케이스하고 기준이 다르다든지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세다.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율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패전이 되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총공세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처가와 관련돼서 제대로 수사하라, 조국만큼 수사하라, 문제가 있다, 율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의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윤 전 총장 측의 단호한 입장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 도를 넘었다. 이 도를 넘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수사 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한다. 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어요. 좀 뭐 알고 얘기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장모의 면책각서 의혹 관련해 일각에서 장모가 2015년에 주범이 작성해준 면책각서 때문에 입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데 최강욱, 황희석이 고발 당시 끄집어내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팩트에 대한 반박이 있고요. 부인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1년 3개월간 미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부인의 의혹 관련해. 과거 3개월에 그쳤던 조국 부부 수사를 참고해보면 1년 3개월 더 길게 하고 있다는 거죠. 특수부가 얼마나 무모한지 과거 정치공작 행태와 별다르지 않다. 정치공작 행태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특수부가 동원돼 1년 3개월 동안 혐의점을 못 찾은 사건을 새로운 수사팀으로 넘겨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망신 주겠다는 정치공작. 김대엽 사건. 뭐가 다르냐.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정치공작. 굉장히 센 그리고 적극적인 윤 전 총장 측의 반박이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공작. 그렇죠. 어떤 뜻이죠? 아직 정치에 공식적으로 등판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지금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결국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윤 전 총장이 등판하자마자 가장 제기할 여러 엑스파일들을 모으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이 결국은 장모와 부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아니겠느냐. 이미 여권에서는 범여권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털고 가겠다 이런 이제 어떤 윤 전 총장의 인식을 단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고 결국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관계에서 자꾸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모 문제 관련해서 면책각서 때문에 2015년 사건 때 불이건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는 2012년 사건 때도 우리 현재 사건 때도 전혀 면책각서는 아예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장모보다 더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많은 사람들이 불이건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 동업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병원 운영을 독점했기 때문에 사실상 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고 오히려 금전적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부인 관련된 수사 문제인데 그건 이제 1년 3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의 기획사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과잉 수사고 표적 수사다. 과연 이것이 검찰 개혁의 모습이냐? 이제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 하나 본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이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지금 여권에서 계속 윤석열의 공정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정치에 등판하지 않았음에도 하나하나 반격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자신의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구도가 펼쳐진 겁니다. 본격적인 대권이 일찍 대권판이 시작됐다라는 분석 보도도 있습니다. 여권의 타겟은 명확해 보입니다. 윤 전 총장 본인보다도 윤 전 총장의 아내와 윤 전 총장의 장모, 즉 윤 전 총장의 처가 쪽 문제와 관련돼서 과연 그쪽 수사는 공정하냐라는 타겟이 명확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윤 총장 측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수사를 알긴 아느냐, 수사 내용도 모르면서 허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공작이다라고 강하게 맞선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수사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교했습니다. 이 대목도 참 흥미로운데 조국 수사의 10배 이상 우리 처가를 뒤지지 않았느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장모 관련 사건은 몇 년 지나고 끝난 상황인데 최강욱, 황희석 고발로 이성윤 검찰이 조국 수사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사람들 조사도 하지 않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민주당은 무죄가 나오면 판사가 정치 판사라고 할 것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아내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수사는 3개월, 아내의 수사는 1년 3개월을 끌고 있다라며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성윤 검찰이 조국 수사, 우리들이 조국 수사했던 그 3개월 수사보다 처가 수사를 10배 이상으로 더 싹싹 뒤지고 괴롭히고 있다. 이게 정치 공작 행태다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윤 전 총장의 발언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고심해 왔던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올 것이 왔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네. 실제로 보면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어쨌든 조국 수사 때의 행태나 지금 현재
윤석열 가족과 관련된 수사 행태가 바람직한 행태냐. 물론 뭐 양비론적인 관점입니다만 어쨌든 윤 전 총장도 바로 직전에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조직에서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예. 어쨌든 그것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관점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뭔가 지지라든지 비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태들이 일방향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윤 전 총장도 그런 것을 감내할 시간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반박을 할 건 하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나는 전혀 무관하거나 혹은 나는 우리 장모는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보다는 수사에 협조할 것은 하고 아닐 것은 아닌 대로 비판해 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윤 전 총장 측의 이 처가와 관련된 문제 제기, 범 여권의 문제 제기는 일찍이 있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으셨죠? 하고요.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이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총선 과정이야 제가 아니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50이 얘기하는 넘어서 게 했는데.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와 관련된 김진애 의원의 이 자문까지 나왔던 그런 대목이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저때쯤 하서부터 이제 범 여권에서 윤 총장 측의 처가 문제와 관련된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의 구체적인 반박이 오늘 처음 나온 건데 특히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잘 아시니까 정 변호사님은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조국 수사 때처럼 공정하게 안 했다라는 여권의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조국 수사 때 10배 이상으로 탈탈 뒤졌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이 맞는 겁니까? 제가 수사는 옛날 검찰 시부할 때 몇 달 해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윤 총장이 저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인으로 입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직전 전직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그냥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도 억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법원 판결 7월 2일 날 나오니까 그 판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저는 장모님이 잘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김부겸 총리가 사위가 펀드에 잘못했나, 그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위가 하는 것까지 어떻게 장인어른이 그걸 하느냐. 마찬가지로 사위가 장모님이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장모님이 뭘 했느니 많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혹시 전직 거의 최고위급 검사로서 윤석열 총장이 장모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겠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1차적으로 언제 문제가 됐었느냐. 2015년경에 이제 문제가 돼서 장모님하고 같이 그 공동이사장이나 이렇게 병원을 경영했던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장모는 빠져 있었죠. 그때 그 윤석열 총장이 당시 고위 검사로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 2015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그 징계를 받고 대구고등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좌천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이제 검사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과연 영향력을 행사를 했을까? 아무리 윤 총장이 후배들한테 신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난 걸로 생각하는 선배의 이야기가 먹힐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 그때 상황을 지금 체크해 보신 거군요.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장모가 기소가 돼서 3년 구형을 받았는데 기소가 언제 됐느냐? 작년 11월 24일인가 기소가 됐거든요. 그럼 작년 말이면 어떤 때냐? 윤 총장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역사상 최초의 식물총장. 그러니까 식물총장이면 뒤에 다른 동물
총장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텐데 그 식물총장이 과연 그 윤 총장 관련해가지고 장모 관련해가지고 총장이 자기 장모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과연 기소가 됐을까? 기소가 됐다라고 해도 3년씩이나 구형이 됐을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윤 총장이 그런저런 사정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뭐 마음이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공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좀 점잖게 대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강릉을 방문했을 때 식당 사장님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것과 관련해서 민감한 문제다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는데 역풍이 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논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강원도는 방역 지침이 낮은가 보죠.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6명 정도가 사진 찍고 이런 사진을 그냥 올린 거 보고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그리고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깨 잡으면 요즘 굉장히 민감한데 하여간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복권지대구나. 참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자, 이건 뭐 최민희 의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정작 최민희 의원 본인이 2016년 총선 당시에 이런 사진을 찍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은 것 그 이상의 허그, 포옹, 과연 뭐가 더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반박들이 나온 겁니다. 자, 본인은 포옹해놓고 어깨동무한 윤 전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 이 성적 문제에 관련해서 시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최민희 의원의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미투가 본격화된 것은 2018년 안희정 지사 때부터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은 2016년. 미투 이전이다. 미투가 국회법인가요? 제정이 됐나요, 법으로? 미투 전, 미투 후가 있나요? 미투 이슈가 지금과는 차이가 컸던 4년 전 사진과 비교해서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해명인데 김병인 비대위원님 이 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실관계가 다르죠. 미투가 본격화됐던 건 2018년 안희정 지사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타임지에서부터 실제 미국에 있는 한 여배우가 이 미투 운동을 제기하고 시작했던 건 2018년도 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문제를 누군가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미투 운동의 기본적인 이 정신?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딱 기준점을 삼아서 본인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2018년도 본인이 얘기하고 있었던 이후에 만약 최민희 의원이 어느 남성이랑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 자연스럽게 어깨동무하거나 하는 사진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또 그건 어떻게 변명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전 내용은 우리 김연아 도지구쇼의 멤버인 김연아 의원이랑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총장이 강릉에 방문하면서 그 식당에 계셨던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거를 문제를 삼면서 발생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방역 지침도 언급했고 특히 어깨동무라는 사진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식당 사장님께서도 이거 왜 정치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던 것이겠죠. 저는 최민희 의원이 뭔가 정치인의 발언으로 누구한테 불편함을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끝끝내 이렇게 극단적인 상태로 굳이 대응하고 달리는 것이 최민희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마지막 얘기 사진을 쭉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해원 검사가 과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고 터졌을 때 구태여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한다고 박원순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논란이었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된 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구태여 아무렇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비화시켜서 언급하고 이 모든 것들이 뒤섞이다 보면 실제 성추행으로 고통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게 정치적으로 공연히 M1 메시지를 잘못되게 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최민희 의원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발언에 대한 철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지배적인 여론은 최민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한 것도 미투도 아니고 윤 전 총장이 식당 사장님 어깨 손을 얹은 것도 미투가 아닌데 본인은 포옹해놓고 남이 어깨도 뭐 손 얹은 걸 갖고 문제 삼으니까 논란이 됐는데
김병민 비대위원의 주장은 논란이 됐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투 이전이라 괜찮다라는 좀 황당한 해명을 해서 더 논란이다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요? 그렇죠. 뭐 억지 논리라고 봐야겠죠. 억지 논리다. 억지 논리는 사실 논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궤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투 이전의 성추행 기준과 미투 이후의 성추행 기준이 다를 수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미투 이후라는 것은 그 이후로 오히려 피해자 중심주의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둘 다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피해자 중심주의로 봤을 때 전혀 칼국수집 사장님이 윤석열 총장이 어깨동무한 것에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본인이 요구했다는 거, 요청했다는 거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자라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사진을 가지고 억지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였을 텐데 호응한 것은 사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뭐 본인 두 분 다 활짝 웃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문제가 없는 걸 문제가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갑자기 미투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황당해하는 건데 만약에 정말 미투 이후이기 때문에 달라졌다고 하면 사실 이제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사태 이후, 성추행 사건 이후에 과연 민주당이 보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문제 삼았는데 그걸 어떻게 민주당이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미투 이후에 오히려 성추행 사건이 터지고 그 이후에 보였던 민주당의 태도를 그럼 과연 최민희 의원은 어떻게 그걸 설명하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제 본인이 그야말로 그냥 아니 나 가볍게 한 얘기다라고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이상하게 해명을 하면서 더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친 김에 식당 주인 사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우리 한 동네에 살았고 그 할머니랑 저희 엄마랑 굴도는 친구였고 이래서 그 어깨 손도 내가 오랜만에 만나는 어깨 동무하고 같이 찍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상한 성적으로 뭐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맡겨요? 내가 윤석열 씨하고 뭐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내가 또 뭐 기분 나쁘지도 않고 성추행이라는 것은 내가 당한 내가 기분이 나빠야지 성추행인 거지. 식당 사장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봤고요. 오히려 최민희 의원의 발언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프리허그 행사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 함께 보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여성분. 네, 이런 분들 안 할 수가 없죠.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모태솔로. 저는 오히려 문제 삼자면 조국 전 장관이 저때 당시에 대통령이 당선 기념으로 시민들을 안아주는 행사에 왜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 없는 여성분들만 나와서 대통령을 안아달라고 말을 하고 저때 당시 저 옆에 있었던 고민정 의원이 진짜 모태솔로가 맞냐라고 여성분에게 질문한 저 장면이야말로 김영주 의원님 성희롱 아닙니까? 뭐 저 역시 저분이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방송이나 또 전직 의원이라든지 평론가라고 나하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수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점은 사실 인문학적으로 보면 인식소에 관한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포옹하고 그렇죠. 어깨동무를 하는 것이 자본주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성적인 문제로 보게 하는 게 인식소인데 실제로 인간은 다 외로워하기 때문에 안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뭐 여자가 먼저 했다 남자 먼저 했다 이게 전에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보듬고 안고 하는 인간적인 부분을 그렇게 긁어내리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코멘트였다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뭐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더군다나 더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 많은 지금 뭐 일시적 행사 장소에서 뭐 사회 보면서 재미있게 한답시고 본인은 농담으로 한답시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특히 진행자들이나 또 자기 지지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정치인들 모두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당선 직후가 아니라 2017년 5월에 행사 장면이었다라는 말씀 정정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조국 전 장관 이슈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국, 윤석열에 날카롭게 당하는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책을 출간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윤 전 총장이 지인들에게 백넘버 2, 2번 달고 대선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국민일보 보도로 알려지자 조 전 장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양복 안에 백넘버 2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양복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양복인데 양복 상의를 탁 젖히면 안에 백넘버 2 자유한국당 유니폼이 있던 거 아니냐라는 비꼼의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부터 탁 하면 백넘버가 2번이 국민의힘 이렇게 있었던 거 보십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를 했을 때 백넘버 2번을 달고 수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백넘버 2번을 달고 있었던 검찰총장 후보군의 인물이었다면 그 백넘버 2번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다 해서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거 역할이 민정수석이 한 거예요? 백넘버 1인지 백넘버 2인지? 인사검증의 역할이고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 자기가 검증했네요, 그럼? 지난번에 검찰총장의 직무가 실질적으로 법에 따라서 2년의 임기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은 징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징계에 대한 사유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검증하게 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인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윤 전 총장 장모에 관한 문제, 가족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다 윤석열 검찰총장 되기 전 아주 오래 있었던 가족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거 제대로 검증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국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윤 전 총장에 관한 각종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민주당의 자유인데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났다면 같이 조국 전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넘버 2번 얘기를 했지만 결국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백넘버 2번이었는지 백넘버 1번이었는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고민들도 청와대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백넘버 2번 양복 안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비대위원님의 주장은 지금 조 전 장관이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만약에 저렇게 주장하면서 비판하게 된다면. 자,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죠. 백넘버 1번인지 2번인지 처가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최종 검증을 해야 할 역할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있었던 것 맞습니까? 그건 맞는 거죠.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이제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에 올라오면 그 인사를 검증해서 대통령에게 이 인사는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이제 판정해서 올리는 역할을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백넘버 1번, 2번이라는 표현보다는 과연 검찰총장이라는 게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어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 자격을 침뱉기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건 조국 전 장관은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어느 때부터 그게 바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된 이유입니다. 어느 때부터 검찰이 내년, 그러니까 2000년,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내년이지만 이제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할 것을 생각해서 총 노선을 다시 설정을 하고 그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해서 현 정부에 수사를 해왔다라는 게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 일관적으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총 노선 설정한다는 표현은 잘 대한민국에서 안 쓰는 표현인데. 그렇죠. 거의 노조가 이제 보여할 때 대의원 회의를 하면서 총노선을 설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검찰 조직이 과연 총노선 설정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모여서 어떤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대통령을 잠재적 피의자로 놓고 어떻게 수사하자 했다는 것들이 어떻게 설정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일관으로 주장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본인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과잉, 표적 수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얘기를 장관을 지낸 또 현 정부에서 수석을 지낸 인사하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이 계속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근거.
근거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논리. 제시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 논쟁 자체가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면 할수록 민주당 입장 볼 때도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더 띄워주는 그런 역효과가 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처가에 대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면 냉철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사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조 전 장관이, 검증을 해야 했었던 인물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이 좀 황당하긴 합니다. 급기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 사과하고 조 전 장관 나를 밟고 가라라고 썼는데 며칠도 안 지났어요. 나를 밟고 가라느니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입니다. 자, 여당 내에서 윤석열 청구한 사람이 조국이 아니냐라는 조국 비판의 메시지가 나오자 조 전 장관이 콕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분은 왜 이런 부정확한 말 하시냐라며 내 책을 읽어보라 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여당 의원은 민정수석이 총장 추천과 임명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냐 라고 바로 반박을 하면서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김영주 의원님, 방금 이재명 기자, 김병인 비대위원이 말했던 것도 민정수석이 총장 추천과 임명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은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차피 이제 탈진실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얘기들이 포스트 팩트 이런 오늘 얘기들이 좀 많이 뭔가 어려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이 내 책을 읽어봐라 했으면 그 책은 다 진실입니까? 야, 이거 돌직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 책은 다 진실이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책은 진실이고 너는 이 책에 없는 내용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념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일종의 가짜뉴스와 루머의 배경이 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책들은 이 일이 완전히 끝나고 정말 자기가 완전히 무죄가 나오고 그 뒤에 몇 년 뒤에 해고하면서 써야 될 책이에요. 예. 지금도 아직까지 쟁론이 되어 있는 상에서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얘기는 그럴 수는 있죠. 예컨대 처음 추천한 사람이 내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내가 문제가 없어서 청구한 건 맞다. 이게 사실일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 추천을 내가 추천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을 나는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등번호가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는 번호가 없었다. 모든 번호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예. 그 번호를 어떻게 2번으로 없는 번호를 2번으로 만들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윤 전 총장 추천 임명에 조 전 장관이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 그 책을 읽어보라 했는데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 나왔죠. 그 책이 그럼 다 진실이냐. 자, 책 내용입니다. 조국의 시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라고 일종의 양해를 했어요. 사과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그러니까 부실 검증, 자신이 검증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데 다 뒤에 변명을 합니다. 이렇게.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갖지 않고 있다. 이건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대통령한테 인사권이 있죠. 민정수석 인사권이 없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 조국이 윤석열을 총장으로 밀었다.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윤석열을 추천하지 않았다. 검증을 했다. 자료를 준비해 보고했다. 하지만 부실하게 못 봐서 포괄적 책임을 느낀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보면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수석이 윤석열 총장을 총장으로 밀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 전 장관 주장대로. 그러면 본인 민정수석으로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총장으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인사권 없더라도. 아니면 이 정도 문제가 있지만 임명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은 본인이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이 당시 총장으로 지명된 것은 사실은 무리한 인사였어요. 왜냐하면 윤 총장 전임자가 누구냐? 문무일 총장이 연수원 18기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23기란 말이에요. 한 기수 정도 뛰어넘을 수는 있지만 5기수를 뛰어넘은 적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9기부터 22기까지 그 검사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는 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인사가 무리한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윤 총장의 후임이 누굽니까? 지금 김호수 총장 아닙니까? 김호수 총장이 윤석열 총장보다도 3기수나 선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8기에서 19기에 뭐 누구, 뭐 20기에 누구 이 정도로 갔으면 그 조국 수석, 당시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그냥 자료만 보고했다. 이게 이야기가 될 텐데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강행하면서 민정수석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믿어요. 민정수석은 인사권 갖고 있지 않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의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깔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배경은 윤 총장 인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예.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는데 조국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나는 인사권이 없고 자료 준비해 보고할 뿐.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사권이 있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내용을 읽어보면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이 모든 책임은 잘못됐다는 전제 인식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애도리로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조금 당혹스럽네요. 예, 김병인 비대위원의 변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초선 패기가 과연 보여졌을까요? 언론들은 이 초선들에게 패기가 없었다. 조국의 조자도 못 꺼냈다라며 비판적인 보도도 싣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초선 의원들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성역 없이 끝까지 토론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의 시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부동산 전반적인 지금 뭐 세금 문제라든가 공급 문제 이러한 것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질문해야 될 그런 것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자, 이 재보궐 패배 이후에 보여줬던 그 패기가 대통령 앞에만 가면 사라졌다. 한국일보는 기념사진만 찍고 왔다.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함께 보시죠. 초선들 불러서 부동산 빼곤 잘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만 빼면 경기 상황과 정책도 모두 문제없다. 한참 듣자. 대통령이 다 잘했다는데 무슨 말 할 수 있었겠나. 라며 초선의 패기가 없었던 것과 관련된 해명과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명주 의원님. 네. 앞서 영상을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개별적인 입법기관인데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행정부의 수장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철학 이런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만나기 어려운데 그렇게 모처럼 만의 자리가 있었으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더민초 초선 의원들이 청년들 불러서 조국과 관련된 쓴소리 들었습니까? 대통령에게 전달 한마디도 못한대.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분석하고 싶은데 첫째는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일정 정도 내려가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돌아오면서 조금 다시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싸납게 여당 의원이 질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정말 다선 의원들이 좀 있었으면 뭐 조금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초선 의원들은 아마 많은 시간을 뭐 사진 찍기에 바빴다 그렇게 해도 되고 자기가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를 자기 지지자들에 알리는 것에 더 핵심을 뒀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뭐 질의 시간도 한 60여 명의 초선들 중에 10몇 명이 질의한 것으로 보면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 보면 조율을 해서 누구 질의할 것이라고 봤을 때 전체 분위기를 깨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젊은 국회의원들이 결기를 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박탈감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했으면 더 훨씬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기자, 오영환 의원 등은 쓴소리 나름 했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던데요. 뭐 조국 문제나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 맞습니까, 초선의원들이? 글쎄, 비공개로 논의됐기 때문에 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사실 전원을 통해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오영환 의원 등은 일자리라든지 청년이라든지 공정 문제 이런 관련해서 각자 이제 소신껏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한계가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60명이 넘는 이제 초선 의원들이 참석한 행사였고, 1인당 발언 시간이 한 5분 이내로 제한됐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런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서 조율이 돼 있죠. 그리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더민초라는 모임을 갖고 있고, 거기가 어떤 위원장도 있고 나름 이제 조직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이야기를 조율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보이고, 어쨌든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과연 대선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 민심을 끌어와서 정권 재창출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고민인 거죠. 사실 이거는 청와대와는 다른 고민인 겁니다. 물론 청와대 당연히 정권 재창출에 노력하는 거지만, 대통령의 고민과, 그러니까 정권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야 할 대통령 고민과 다시 새 정권을 창출의 목표를 두고 있는 민주당의 고민은 다른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초선 의원들이 해주는 게 저 행사의 진정한 의미였을 텐데, 과연 그렇게까지 나아갔을까, 이런 점 약간 좀 의구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뜨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핫쌈 오늘도 선정해봤습니다.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차관 폭행 영상을 본 담당 경찰관이 CCTV에 그 모습이 담겼는데 머리를 움켜쥐고 당황하는 듯한 경찰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경찰관이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그 뒤에 성추행 상관이 한 명 또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전지현 씨가 이혼을 했다라는 설이 돌았는데, 전지현 씨 남편이 나 전지현 씨의 남편 하고 싶다 라고 위트 있게 반박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지금부터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폭행 영상 다시 한번 볼 텐데, 이 영상을 지켜본 경찰이 어떤 행동을 하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그 CCTV에는 대화는 녹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경찰관 난감한데 머리를 이렇게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용구 전 차관의 폭행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저도 이거 보세요. 유치원. 다 찍혀, 이거. 다 찍혀, 이거. 우리 집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 네? 신고했어요. 뭐가 지나갔어요? 네?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다시 봐도 무서운 선택한 장면이고, 술에 취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저거는 주폭에 해당합니다. 음주 폭행. 이 주폭 행동, 이 CCTV를 본 경찰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폭행 영상을 처음으로 확인한 경찰, 머리 움켜쥐고 당황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제2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사건 발생 5일 뒤 택시기사 조사 과정에서 이 폭행 영상을 봅니다. 자, 경찰서 CCTV에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경찰관이 30여 초간 머리를 문지르거나 머리카락을 쥐는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안 담겼어요. 음성은 안 담겼어요. 영상은 있는데. 폭행 영상을 직접 보고도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사 종결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주장과 경찰관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택시기사, 그 제2경사가 머리를 움켜쥐고 머리카락을 쥐고 30초간 고민하더니 차가 정지해 있던 게 맞네요. 못 본 걸로 하게요.
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하고 제2경사는 오히려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팩트가 엇갈립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사 종결하죠. 저거 종결해버려요. 정익진 변호사. 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이 정도 영상을 보고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경찰이. 그런데 그 경찰관의 영상을 본 장면이 경찰서 CCTV에 담겼는데 막 30초간 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 경찰관? 이제는 경찰의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용구 전 차관을 특가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당 경찰은 제가 봤을 때 직무유기죄로 기소가 될 것이 거의 90% 확실하다. 왜냐하면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자를 비호했을 때에는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명백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있는데 못 본 걸로 할게요라는 말이 있고 못 본 걸로 해달라라고 한 말이 있어요. 못 본 걸로 할게요라고 하는 것은 그 경찰이 한 이야기고 그 경찰이 했다라고 하는 택시기사의 주장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찰은 아니다. 오히려 택시기사가 못 본 걸로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 이렇게 약간 뉘앙스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전혀 동일합니다. 그래요?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택시기사의 주장이든 경찰의 주장이든 경찰이 저 동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못 본 걸로 됐다. 그런데 누가 저렇게 얘기를 했든 경찰이 저 CCTV를 블랙박스 동영상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말이든 택시기사의 말이든 팩트예요. 팩트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처리를 봤으면 저건 무조건 특가법 위반으로 입건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마치 못 본 것처럼 일이 처리가 됐으니까 결과는 다르지 않다. 결과적으로 범죄자를 비호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판례상 이거는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런 식으로 경찰이 일을 처리한 것을 저 경사가 스스로 혼자 자기 선에서 그냥 뭉갰느냐 아니면 그 위에 뒷선이 있느냐 이것이 밝혀지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국의 시간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경찰의 시간이 온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재민 기자. 저 전후에 무슨 과정이 있었냐면 뒤늦게 밝혀진 것에 따르면 경찰 스스로가 진상조사한 거니까 이용구가 누군지 몰랐다. 그냥 변호사인 줄 알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었지만 저 전후로 검색을 해봅니다. 공수처장 될 수도 있는 분 라고 하고 상급부서에 보고한 적 없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문자로 상급서 담당에게 문자로 다 보고를 했어요. 세 차례나.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 경찰관의 저 이 행동을 이걸 특가법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나 아니냐라는 어떤 단순한 고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공수처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는 고민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그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결론은 그러니까 뭐 택시기사가 못 본 걸 해달라고 요구를 그러니까 경찰이 요구를 했든 택시기사가 못 본 걸 해달라고 요구를 했든 상관없이 경찰이 못 본 척한 결과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못 본 척한 거죠. 근데 저 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운행 중 폭행이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계속 운행 중이라잖아요. 그래서 운행 중이고 또 저 핸들을 잡고 있고 시동에 걸려 있는 상태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특가법이 개정된 이유 자체가 2015년에 개정됐는데 운행 중 폭행에 일시적인 승하차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태를 포함시킵니다. 요금도 안 낸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저런 상태 때 일어난 폭행을 운행 중 폭행으로 보기 위해서 특가법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파출소에서도 저것을 경찰서로 넘기면서 특가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낸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 영상을 봤는데도 특가법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용구 당시 변호사가 보통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변호사가 아니구나 걸 알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윗선에서 얘기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윗선에 보고했더니 윗선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얘기했다거나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이미 서울청에 수사를 하면서 뭐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이런 걸 또 이제 같이 보고 있고 또 이제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그 문제 수사에서 전 경찰이 저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비판의 공이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청와대 6개월 만에 사표 수리했죠. 이용구 의혹 알고도 6개월간 뭉갰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용구 전 차관 논란 6개월 만에 어제 사표가 수리됐고요. 사과 및 입장 표명도 없었고요. 검증 라인에 이광철, 김혜숙도 유임이 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들. 통상 이런 사건은 경찰이 정보라인 통해 청와대에 보고한다. 야권, 청와대가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폭행범인 건 알고도 뭉갰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6개월간 이런 분이 법무차관으로 재임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가 일단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또다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문제로 돌아갑니다. 우리 앞서도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때 인사검증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잖아요. 왜 지금 보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 짧은 시간에 법무부 차관이 됐을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보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절대로 고위공직 임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용구 차관 임용되고 나니까 부동산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 짧은 시간 안에 법무부 차관이 그만둔 자리를 메꿔야지만 윤석열 전 총장 징계가 돌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차관을 급하게 선임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청와대 인사검증을 하게 되는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를 다 들여다볼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고발 들어온 사건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안 들여보면 그건 인사검증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이용구 차관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근데 이용구 차관은 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저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벌인 거잖아요.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지만 블랙박스에 다 찍혀서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런 일을 벌이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이 되겠다고 아무렇지 않은 듯 6개월을 앉아있는다는 건 저는 제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청와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제안이 들어와도 여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라는 거예요. 음주폭행, 음주운전이 아니라 주폭.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음주운전에 관련된 음주폭행.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라는 건데요. 공수처장이 뭐 하는 곳입니까? 경찰이랑 검찰에 대한 범죄를 단죄하는 일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이 공수처장이 되게 되면 경찰에 관련된 일들을 수사하게 되는 사람인 건데 관련돼서 경찰은 이 일을 덮어버렸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서 경찰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청와대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 왜 이런 일들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6개월을 허비했는지 이 일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일어나게 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정의, 공정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를 전혀 담을 자격이 청와대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명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비대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핫삼은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그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황당한 공군의 작태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을 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은 이인사와 같은 딸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딸을 잘 케어한다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고 가해 처벌 2차, 3차 가해 처벌 제일 우선은 우리 자식의 명예를 되찾는 순간까지 저희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극단 선택을 본 성추행 상관이 또 있었다는 사실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공군 제20 전투 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씨 지난 3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 중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죠. 신고 후에 이 비행단 안팎에서 조직적인 회유가 그리고 당국의 묵살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 유족에 따르면 작년 포함 최소 2차례 더 성추행을 당한 후 회유가 있었다. 무마한 상관 C, D, C 2명에 대해서 추가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 다른 2건의 성추행 사건 정식 신고는 아니었지만 당시 A 중사가 그때도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 A 중사, 이 중사 입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앞서도 다 뭉갰다는 겁니다. 분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해당 2명을 공군은 이제서야 보직해 임했습니다. 황당한 건 그 성추행 사건을 이 군이 왜 덮으려 했었는가? 방역수칙 위반 회식 자리가 들통날까봐 덮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성 부사관 A씨, 상관 지인 개 없이 부사관 4명, 민간인 1명이 참석했어요. 5명이 갔어요. 방역수칙 위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들은 상사, 이렇게 회유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코로나 시국이니까 우리 방역수칙 위반이야. 없던 걸로 하자. 회유를 합니다. 유족 변호인, 방역수칙 위반하고 회식한 거 감추려 하는 것에서 은폐 회유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군 관계자, 회식 중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지휘관은 엄중 문책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 상관들은 여성 부사관 A씨 피해자를 회유와 압박했습니다. 야, 여러 사람 다쳐.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일이다. 라는 되도 않는 말로 회유와 압박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따끔하게 한번 질타해 주십시오. 그 방역수칙 위반이 두려워서 회유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이었겠습니까? 갖은 핑계를 다 갖다 댄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방역수칙, 살면서 한 번쯤 겪는 일. 그런데 그에 앞서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2번이나 더 이 A 중사가 홀로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더 한번 참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동료 맞습니까? 그러니까 A 한 번을 그런 상황을 겪고 아마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공식적인 어떤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고 또 그런 절망감 속에 빠져 있는데 또 한 번 2번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디 뭐 호소할 데가 없다 이런 완전히 절벽에 내몰린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뭐 많은 장군들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연수를 가는 곳이 독일 사관학교라 그래요. 그래요. 흔히 우리가 뭐 독사파다 그러는데 그 독일의 군대에서 하는 내용은 모든 군인들을 말하자면 시민 혹은 인간적 존재로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런 부분인데 우선 우선순위에서 뭐 말하자면 상관이 뭐 대령 달아야 되는데 뭐 장군 달아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된다. 혹은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가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 사건 자체가 다시 한번 요구하는 것이고 군대처럼 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조직의 문화, 기강이 강할수록 앞으로는 더 개인의 인권을 더 최우선으로 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아마 서욱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조차도 이 사건의 보고를 받고 적절한 조처 말하자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별개의 수사를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초동 대체의 부실함을 질타받아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문책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공군이 상급 부서인 국방부에게 얼마나 부실하게 이 사건을 보고하고 공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쉬쉬하려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함께 보시죠. 이 A 중사가 블랙박스를 공군 측에 제출했는데 묵살했어요. 아니 경찰도 아까 블랙박스 묵살하더니 이제 공군도 묵살합니까? 아, 뭐 묵살이 유행입니까? 블랙박스 영상까지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걸 덮습니까? 첫 번째 공군이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 공군이 잘못한 거.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선택한 다음 날 공군이 국방부에게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쏙 빼요. 이거 공군 잘못한 거예요. 세 번째, 피의자죠. 중사 B씨 휴대전화를 사망 9일 만에 확보합니다. 회유 정황 입증할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메시지 다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짧게 묻겠습니다. 이거 군에 맡겨도 되겠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군사법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첫 번째, 상관의 지인이 개업하는데 왜 갑니까? 거기 가기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 형법에 군인이 군인을 성추행하면 일반 형법보다 성폭력 처벌법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추행만 해도 1년 이상 징역이니까 30년 징역까지 처벌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추행 치상죄로 기소가 될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무기징역 아니면 7년 이상 징역이기 때문에 일반 그 경우보다 훨씬 더 군인들끼리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공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형량이 센 아주 엄중한 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작고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작은 조직 안에서 왕따를 당한 저 여중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저거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거는 군 전체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핫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핫쌈은 전지현 씨 부부 이혼설인데요. 일단 한 매체가 유튜버가 전지현 부부의 이혼설을 제기했습니다. 분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내가 왜 전지현 남편 소리를 들어야 돼? 네. 그러면서 집을 나갔다. 12일 이게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6개월 전에 네. 이야기한 건데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부부관계라는 게 네. 또 가끔 그럴 뭐 수 가출도 있죠. 하고 들어오기도 네. 하고 네. 싸우고 뭐 다시 또 화해하고 그러는 건데 네. 전지현 씨 남편이 이 이혼설에 대해서 SNS 프로필 사진과 멘트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전지현 남편 하고 싶어요 라고 전혀 우리는 뭐 이혼한 게 아니다. 난 전지현 남편 하고 싶다. 왜 이혼남으로 만드냐 라고 반박한 겁니다. 전지현 씨 측은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이다. 무분별하게 확신된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반박을 했다라는 대목도 핫쌈 세 번째로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운데요.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준석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2명의 전직 대통령은 어떠십니까? 고령인데 장기간 구급되어 있습니다. 사면 애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바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출신 대통령 2분이 기약 없이 감옥에 있고 GRDP는 30년째 꼴찌이고 또 온갖 곳에서 영남 대제론으로 15년째 당대표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손으로 탄생에 일조한 박근혜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서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탄핵은 그 시점에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 공적인 영역에서 사면론 등을 꺼낼 생각이 없습니다. 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습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각 후보들의 이야기가 다른 건데 특히나 김병인 비대위원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나는 사면론을 꺼내지 않겠다.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본인의 생각을 밝혔고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는 이 지금 구속은 부당하다. 하루빨리 석방이 돼야 한다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면론을 꺼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다들 동의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에 대한 최종 권한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면에 관련된 의지가 없는 만큼 이제 10개월 뒤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하게 된다면 그 정권 교체 이후로 아주 오랜 역사적으로 유례 없을 정도로 긴 시간 구속돼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장일 것이고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얘기들은 아마도 조금 언급을 적어도 TK 지역에서 꺼리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를 꺼냈죠. 하지만 이준석 후보조차도 과거의 본인의 연설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유롭게 있는 내용 그대로를 하지만 어제는 아주 꼼꼼하게 적어왔던 내용들을 보고 얘기를 전달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언급들을 하면서 이 탄핵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 이후로 과거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낡은 갈등 이런 것들 다 딛고 넘어서면서 4.7 보궐선거를 승리하고 이겨냈고 이제 10개월 뒤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당권 경쟁이 좀 많이 과열되고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흥행에 대해서 대성공을 했지만 이 흥행이 자칫 잘못해서 다시 한번 싸움과 다툰 반목과 분열의 기회로 가지 않도록 이런 일들에 대한 자신의 주장들은 펼치되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같이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더 큰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과 이번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5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19%, 나경원 16%였는데 6월 첫 주에 이준석 36%, 나경원 12%, 주호영 4%, 홍문표 2%, 조경태 1% 이런 변화를 보였군요. 이준석, 나경원 두 후보의 전국 지표조사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당대표 선호도 조사 보면요. 5월 셋째 주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나경원 후보 32%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역전됐습니다. 역전된 것뿐만 아니라 갭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53, 나 후보를 지지한다는 23%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본 전당대회에서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우리가 지금 본 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그에 앞서서 그냥 일반적인 여론조사 봤단 말이에요.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꼭 다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건데 이재명 기자, 정치 베테랑이잖아요. 이 달라진 변화, 벌어진 격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계속 민심이 당심을 끌고 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민심이 그리고 당심까지를 지금 안고 가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은데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어제 당당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심장이라고 하는 TK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저 여론조사 결과 자체가 지금 나경원 후보는 주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계다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적개심이 있다 그래서 어떤 통합의 대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죠. 그리고 또 이제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경험과 경륜이 부족해서 대선이나 큰 선거를 치르기에는 이준석 후보가 부족하다, 역량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좀 먹히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지금 꼭 당심뿐이 아니라 민심, 당심 전체가 다 국민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꼭 국민의힘뿐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심을 지금 이준석 후보가 받아 안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나경원, 주호영 두 중진 간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후보랑 저랑 아무래도 경륜이 있는 후보이니만큼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연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막상 본선은 결과가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준석 후보를 0선이라고 하고 누구는 마이너스 3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후배를 이기기 위해서 자선들이 무슨 단일화한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단일화의 단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두 중진 후보들은 단일화의 단자도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당 안팎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심과 일반 여론조사가 사실은 조금의 어떤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당원들의 선택과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 방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지만 그분이 당원은 아니거든요. 당원들의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호영, 나경원 두 중진이 이제 갈라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두 분에게 모두 다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단일화 여부 되리라 보십니까? 안 되리라 보십니까? 단일화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당원들 입장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는 게 좋으냐를 놓고 당원의 전략적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양강 구도로 더 쏠림 현상이 본 선거가 갈수록 생길 가능성이 많다. 조심스럽게 말해주는데 시원하게 말해주면 안 돼요? 그냥? 네. 단일화는 안 되지만 양강구도 누구? 예컨대 이준석과 나경원, 이준석과 조호영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선택적 요소들이 있는데 당원들이 전략적으로 본인들의 선택을 단일화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럴 가능성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단일화를 했는데 질 경우 최악이죠.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단일화 한다고 해서 모든 표가 현대 정치에서 우리 둘이 단일화한다. 모든 표가 다 단일화되는 대로 쏠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일화 자체가 또 이준석 후보한테 절대 불리하다고 보지도 않는 측면도 있거든요. 변수가 많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부 논의를 통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옛날에는 그야말로 전세버스를 타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할 겁니다.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변수는 많다 아직.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저희 김진의 돌직구 쇼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여러분을 더욱더 빨리 뵙고 싶고 더 오래 뵙고 싶어서 8시 50분부터 생방송 시작되고요. 무려 100분간 생방송에 도전을 합니다. 저로서는 도전입니다. 100분간의 생방송. 짜릿한 시간입니다. 8시 50분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 앞당겨서 여러분을 찾아뵈니까요. 이 방송 시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한 8시 한 45분부터는 체전을 고려해 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변경된 시간으로 더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